내리셔야 될 건데 그 이제 기다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계속 이렇게 아마 시간이 이렇게 미루지는 그런 경향이 있네요. 이제 오늘 방송은 이 헌법재판소의 선고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제 징후들, 현재로서는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뭐 완전히 그냥 세상 표현을 들게 되면 또라이 짓을 하지 않으면은 되게 예상 가능한 것은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에 치우친 사람들은 뭐 마지막에 또 돌발 사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어떻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가운데 세 사람은 확고하게 입장이 아마 정해져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든 이번 주에도 쭉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오늘 그런 상황들을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나누어 가지고 차근차근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재 선고 이상 징후. 예. 아마 이번에 이제 이 탄핵 정국 그것을 통과하면서 이제 국힘당의 국회의원들도 덕실이 많이 나눠졌죠. 이제 그 가운데서 안철수 씨, 한동훈 씨가 가장 큰 이제 손해를 본 사람들이죠. 탄핵 찬성 쪽에 서면서 오세훈 씨도 상당 부분 이렇게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판을 걸쳐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탄핵 찬성파에 분류되면서 이제 앞으로 정치 행보에서도 상당한 그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상황까지 간 거지 않습니까? 오세훈 씨는 또 법조인 변호사 출신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네트워크 망을 통해 가지고 입수하는 정보들이 일반인들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세훈 씨가 한 이야기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밤입니다. 밤 23시 7분 정도에 이렇게 오른 기사니까 오세훈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지연 이상 징후 기각 이명 각하 일명 예측 이렇게 나온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가운데서 세 분은 아주 어느 분인지 뭐 여러분 다 짐작하시죠. 그런 분들은 뭐 확고한 입장이 아마 서 있는 모양입니다. 기각 2명 각하 1명.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오세훈 서울시장 입을 통해서 나왔고 또 본인의 정치 행보에서 가장 큰 덕실이 갈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뢰도를 좀 둘 만한 그런 정보인 거죠. 이렇게 판세 분석을 잘했으면 오세훈 씨가 상당히 이번에 이익을 누렸을 건데 그 엉터리 판세 분석을 하면서 그냥 탄핵 찬성파로 분류되면서 씻을 수 없는 그런 오명을 갖게 된 거죠. 여기 보시면 서울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이상징후다. 우리한테는 당연한 건데 본인한테는 이상징후인 거죠.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은 탄핵 찬성 쪽에 베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속내가 이제 드러난 겁니다. 본인이 볼 때는 이상징후라는 거죠. 일반 시민들이 건강한 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한 일인데 오세훈 시장께는 이상징후인 겁니다. 당초보다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죠.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본인이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거죠. 그래서 뭐 비교적 그래도 참 나경원 의원이 사람이 참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윤상현 의원이 참 사람이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던 겁니다. 이제 그분들은 원칙론을 고수했던 거죠. 본인의 정치적 이해덕실을 떠나 가지고 특히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뭐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김기현 후보를 대통령실에서 밀었기 때문에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로를 거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평가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양반 그래도 참 사람이 반듯하구나. 윤상현 의원을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당초보다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본인 예상과 틀렸다는 거죠. 본인이 예상이 틀렸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늦어지는 것은 이상징후다.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닌데 본인한테는 이상징후인 겁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손해를 본 거죠. 너무나 얍삽하게 그렇게 처신하다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과 선고 지연 상황을 고려할 때 기각 쪽은 2분, 각하 쪽은 1분 정도 계시지 않나. 진행자가 오세훈 시장에게 탄핵 찬성파로 알려졌다는 점을 언급하자 탄핵 소추를 하되 당론으로 하는 게 좋다고 당시 페이스북에 썼는데 탄핵 찬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은 한동훈, 안철수, 오세훈을 탄핵 산인방으로 이렇게 꼽는데 주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번에 그냥 헛발짓기를 한 겁니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판단을 결정적인 시기에 판단을 참 잘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뭐 본인이 아무리 지금 와가지고 나는 탄핵 찬성한 거가 없고 탄핵 소추를 하되 당론으로 하는 게 좋다고 뭐 탄핵 당론으로 하든 아니면 뭐 그냥 자유투표로 하든 간에 결국은 오세훈 씨가 탄핵에 찬성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뭐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어제 여러분들 제가 재판관들이 과연 목숨을 걸 수 있겠냐. 아무리 이제 좌파 진영의 은혜를 입고 또 좌파 진영이 집권하게 되면 덕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런 덕실 관계니까 잘못하면 본인이 모든 것을 이렇게 잃을 수 있는 이 목숨까지는 걸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제 아시아투데이가 여러분들 보도했던 헌재 판결이 금주 중에 각하나 내주에 기각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진퇴 여부와 관련해서는 덕실을 계산하죠. 이 사람들은. 뭐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데 본인의 경력 전부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바보천치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 계산을 했어요. 여러분들 본인이 그것을 법 논리를 가지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든 간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인용 쪽에 판결을 내린 것은 뭐 너무나 위험하고 잘못하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것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뭐 이쪽 저쪽 눈치를 보고 면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용이 내려질 가능성이 좀 낮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언급해야 될 것은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죠. 눈에 이익이 가려가지고 미치면은 뭐 그냥 인용을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궁금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설문조사를 각하 기각 인용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8만 8천 명 8만 8천 명 여러분들 참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선고 임박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소가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각하 이게 89%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표성은 없지만 한 9만 명 정도가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조사인 거죠. 그다음에 기각이 9%, 두 개 합치게 되면은 뭐 98% 정도 99% 정도 나오는 겁니다. 인용이 2%니까 뭐 1. 몇 프로 정도 나오겠죠. 잘 모르겠다가 여러분들 1% 정도 나오는 겁니다. 이게 88,000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표본수인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이런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인용을 선고할 가능성은 낮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이 이석우 변호사가 뭐 인용을 높게 보는 것을 공소 사실을 80% 삭제한 것은 실체 판단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중대한 위법이다. 그래서 소 자체가 여러분들 구성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에 뭐 한 분께서 사건 심리를 다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각하가 내려질 가능성이 낮다고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석우 변호사가 충분한 심리를 거치고도 각하 기각 인용을 다 내릴 수 있는 것이 헌재다. 심리를 했다고 해서 각하를 여러분들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 그래 당신이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뭐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뭐 사람이 합리적인 면이 다수가 있지만 또 비합리적인 면이 다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헌재 결정에 대해서 성복 운운하는 언론사 살들도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힘당이 성복하다고 말했는데 그거는 뭐 당신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국민들이 결정할 사안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석우 변호사도 완전히 인용이 내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거죠.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최재형 씨를 보게 되면은 이제 사법부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은 지내지 않았지만 감사원장을 지냈으니까. 이 자기가 나서야 될 때하고 나서지 않아야 될 때를 잘 모르는 사람 같아요. 한마디로 청반지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민감한 시점에 선고를 내리게 되면은 무조건 국민들이 성복해야 된다. 이런 글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양반이 지혜가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경박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민감한 시점에는 그냥 입을 다물고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선택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의 권하는 좋은 가운데 하나가 이런저런 판단이 혼란스러울 때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 가운데 하나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최재형 씨가 여기저기 여러분들 쑤시고 다니면서 지금 선고 내리게 되면 국민들이 무조건 성복해야 된다. 그럼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니나 성복해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참 사람이 그다하고 여러분들 속이 너무나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최재형 씨는 한번 큰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2월 25일 날 투표지 분류기에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감사원장 할 때 부정선거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여러분 미안하니까 맨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현재 부정선거 주장은 누가 어떤 부정선거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도 못한 채 파편적인 내용을 이어붙인 수준입니다. 부정선거가 있다고 해도 선거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있다고 해도 지난 대선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10% 조작하면 20%를 이기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써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욕을 처먹었지 않습니까? 아니 부정선거가 있으면 부정선거를 밝혀가지고 다음에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감사원장까지 지낸 사람이 부정선거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10% 조작하면 20% 여러분들 우리가 이기면 된다. 그런 논리를 사람이 좀 내가 볼 땐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경기고등학교하고 서울법대를 나왔는데 이제 이번에도 또 여러분들 헛소리를 한 겁니다. 무조건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는 승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욕을 또 여러분들 먹겠습니까? 뭐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최재형 씨는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그 성부가 조작된 선거구 가운데 하나가 57개 가운데 하나가 종로구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제야 H님이 개발한 사전투표 조작 진단 상세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되면은 이게 그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되면은 서울 전역 전국의 254개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 후보에게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위조투표지를 몇몇 집어넣은지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전국에 279만 7,566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서울 종로구에 11,629표를 곽상은 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가지고 원래 선거는 최재형이 5,668표 차이로 이겼는데 11,629표를 곽상은 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가지고 곽상은 후보가 5,961표 차이로 승리하도록 만들어졌다. 이 결과가 여러 번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런 자세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2024년 총선의 종로구에 위조 투표지가 11,629표를 더해준 거 아닙니까? 민주당 후보한테. 관내 투표에서 진짜 새당당 가짜 한 장 8,804표를 확보해서 곽상은 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주고 우편 투표에 진짜 새장당 가짜 한 장을 곽상은 후보한테 2,604표를 더해주고 그래서 원래 국힘당이 5,668표로 이긴 선거가 11,629표가 들어가면서 5,961표 차이로 역전이 된 거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관내 투표를 어떻게 조작했는지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관내 투표에서 8,804표를 훔쳤네요. 당일 투표에서 9% 차이로 최재형 후보가 이긴 거지 않습니까? 3,841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엘리트들이 이렇게 타락을 한 겁니다. 자기 선거니까 이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겠죠. 알지만 앞으로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도 선관위 규탄대를 하는 세상이 됐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최재형 씨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또 어떤 헛소리를 했냐. 이번에 이제 한 헛소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보여준 절차적 적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얼마나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까지는 옳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유독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만은 신속하게 종결해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상처를 주며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사 입장에서 보게 되니까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이 돼야 된다고 그동안 몇 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신 나간 인간인 거죠. 그죠? 본인이 그동안 줄기차게 대통령이 이름 탄핵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터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보니까 여러분들 각 하나 기각 가능성이 있으니까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상처를 주며 달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가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 10% 이름 조작하게 되면 20% 이기면 된다는 논리하고 똑같은 건데 이렇게 법 조문을 어떻게 지금까지 써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심판의 결론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못하든
그 토대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 다물고 다 승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 판결문을 그동안 수천 수만 건을 썼을 거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엉터리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정성을 심대하게 이런 침해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무조건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게 되면 승복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펼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승복한다고 했더니 정말 승복할 줄 알았냐 식의 가벼움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렵고 뼈아프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한 진심에 수련한 진정한 승복 말입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되지. 참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이네요. 그래서 제가 글을 읽고 참 여러분들 이 양반 진짜 딱하네. 그냥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될 때 좀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중요한 미덕인데 지금 여러분들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긴장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결정 내리면 무조건 승복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밑에 욕을 얼마나 달았는지 사람들이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욕이 많은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새끼들만 귀한 줄 알고 가족회사라고 하는 선관위 있는 분들이 재판장을 하고 있는데 인용된다면 누가 인정을 할 겁니까? 난리가 나도 한번 크게 날 겁니다. 위원님은 헌법재판소 안 가시나요? 불의를 보고 행동하지 않으면 불의의 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계시기 바랍니다. 여론 보고 태세 전환하지 마시고 구역질 납니다. 저는 화성인의 논평인 줄 알았습니다. 국힘 의원들이 단식할 때는 입 다물고 있더니 이 정도면 민주당의 개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점잖은 척 정의로운 척 역겨운 가면 좀 벗읍시다. 정신 좀 차리고 이런 걸 그냥 올리지 말고 제발 입 좀 꾹 다물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당신이 살 길입니다. 아님 그냥 정치 그만하세요. 정치하셨다가 이 나라 공산당에 그대로 넘겨주시지 마시고 온갖 불법 탈법이 난무한 재판의 결정에 승복하라. 돼지 개가 되라는 이야기네요. 2% 배드면 다 말인 줄 아십니까? 부당한 결정에 고개 쳐들지 말고 그냥 따라라. 노예의 삶을 살아라. 정말 당신은 함부로 입을 놀리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 양반 참 웃기는 사람이네. 당신 정도의 상식이나 양식을 다 갖추고 이 시기는 당신 같은 자들은 그냥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국민들 특히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 탄핵 기각이 마땅하다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하셔놓고 이제서야 모호한 말씀으로 논조를 흘리신 저희가 뭡니까? 그냥 하는 대로 계속 여러분들 탄핵 인용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일제해방 이후에도 공산주의 체제에 지지하는 세력과 자유 대한민국 지지하는 세력 간의 분열이 상당히 컸습니다. 지금처럼요. 그렇다고 공산주의 세력한테 정권을 내주라는 이야기입니까? 진심에 수르나온 승복이란 결국은 악에게 공산당에게 진심으로 승복 즉 굴복하라는 말이군요. 그게 한국의 미래라는 말은 절망에 빠지게 하네요. 야당의 억질 탄핵들이 모두 기각되는 현재 상황을 보면서 공자 할부지 같은 말씀만 하시는군요. 이런 포스팅이 현재 상황에 하나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답해서 한 줄 남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런 욕을 퍼붓는지 정말 주책 바가지다는 생각이 들고 사람이 이렇게 나서야 될 때 나서지 말아야 될 때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재형 씨는 2024년 총선에서 11,000표의 위조투표지를 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줬기 때문에 낙선이 됐고 최재형 씨가 2월 25일 날 주장했던 부정선거가 있더라도 저쪽에 10% 조작하면 우리가 20% 올리면 된다. 그리고 부정선거 없다. 그건 헛소리고 오늘 이야기도 헌재가 결정 내리면 무조건 재판관들을 따라서 입국 다물고 살아야 된다. 그것은 그야말로 슈퍼 울트라 헛소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치하지 마시고 그냥 변호사 하면서 밥벌이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회주의자가 돼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실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저항하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전체주의자들이 여러분들 그냥 살려주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20년 넘게 부정선거를 해가 권력을 도둑질해서 대통령 이름 김용빈을 임명해서 보냈더만은 역대 사상 최고치 여러분들 지역구만 280만 표 위조투표를 투입해 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여러분들 다수당이 된 거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민주당이 일으킨 내란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으킨 내란이고 호남 사람들이 일으킨 내란이지 않습니까. 제가 거두절미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 세력 때문에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여기에 이런 국민들이 무관심한다 그러면 노예로 사는 겁니다. 나는 노예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거고 제가 어제 저녁에 좀 쉬는 때 우연하게 여러분들 이 방송을 봤습니다. Escape from Germany 이런 이 방송의 이런 내용이 뭔가 하니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바로 직전 1939년 무렵에 미국의 몰몬교 여러분들 그런 선교사들이 독일에 선교 활동을 하다가 몰몬교 지부에서 여러분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다는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전원 탈출을 명령하는 거기서 이제 국경을 넘어 가지고 탈출하는 과정을 그렸는데 뭐 제가 상세한 내용은 끝까지 보지 않았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소위 히틀러 나치 정권이 독일 국민들을 어떻게 선전선동해 완전히 그 합리적인 국민들이 다 미쳐가는가를 그 전체주의 체제의 도입의 초입 단계 얼마나 그 당시 여러분들 억압적인 분위기였는지 검서를 태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죠 뭐 집단적인 그런 시위를 벌이고 이런 부분들을 잘 묘사했기 때문에 상당히 초반부를 여러분들 관심 있게 봤거든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Escape from Germany라고 유튜브에 여러분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주의 체제가 어떻게 이런 한 나라를 점령하는지 항상 이런 거 보면서는 다르게 본 게 아니고 그냥 한국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무슨 전체주의자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은 관심이 없겠지만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냥 동시에 뭡니까 한국 상황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이 영화가 2024년에 나온 것이고 1939년 8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의 나치 독일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독일군이 폴란드 침공을 준비하면서 국경을 폐쇄하기 시작한 긴장된 시점에서 유럽 전역이 전쟁의 그림자로 뒤덮기 직전 그때 여러분들 상황을 얼마나 이런 전체주의자들이 시민들을 함부로 대하는지 그런 것을 잘 정리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나치가 여러분들 독일인들을 제압하는 과정은 상당히 인상적이죠. 두고두고 교과서적인 전체주의자들이 어떻게 대중들을 선전선동하는지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거짓말을 유포시키고 언론을 장악해 가지고 거짓 정보를 유통시키고 탄핵 공작을 만들고 선거를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전부가 다 같은 겁니다. 시대는 많이 달라졌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전체주의자들 여러분들 독일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제프 괴멜스의 나치 선전상 괴멜스는 라디오 영화 신문 등 당시 최신 매체를 활용해서 대중의 감정을 조작했고 큰 거짓말을 반복하며 믿는다는 전략으로 단순하고 강렬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했습니다. 선전선동에 놀아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선중앙동아에 대해서 절독운동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언론들이 다 접수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니까. 그다음에 오는 것은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이런 사람들을 탄압하는 거죠.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독일 국민 중 나치에 동조하지 않는 이들은
침묵하거나 순응할 수밖에 없는 공포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지금은 알고리즘 같은 걸 다 조작해 가지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이런 정보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지 않습니까? 지금 이영돈 tv에서 나오는 1탄 2탄 3탄은 거의 안 보이게 해놨지 않습니까? 공병호 tv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완전히 플랫폼을 장악해 가지고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만 유통하도록 도우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역사에서 보게 되면. 그다음에 교육과 문화의 장악이죠. 나치는 학교와 청소년 단체 대학을 통해 젊은 세대를 체계적으로 세뇌했다. 선거를 도둑질해 가지고 좌파 교육감 후보들 다 이름들 교육 현장에 투입해 가지고 벌써 10년 이상 정도 작업을 한 거지 않습니까? 비판적 의견을 이런 필요가 하는 사람 탄압하지 않습니까? 고소 고발하고 감방에 쳐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이 펼쳐질 미래라는 겁니다. 이번에 못 이기면은. 그다음에 이런 특히 중하층민과 실업자 사이들의 큰 분노를 일으키는 기본 사회 기본 소득 얼마나 이런 섹시합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고 배워야 되는 거죠. 독일 국민이 히틀러의 선전에 완전히 속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적극 지지했고 일부는 무력하게 순응했고 소수는 저항했지만 억압당했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상당히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나 선전선동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선거권을 되찾지 못하면은 진짜 나라가 골로 갈 거란 이야기입니다. 독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도 망가지겠죠. 그렇게 이런 국민들이 쏘가 넘어갔고 적극적으로 부역한 결과 완전히 독일이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제 독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그런 영화를 본 것도 있지만 오늘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분이 MBC 여러분들 보도를 보라는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권했더만 아버지가 딸에게 보낸 간단한 메시지가 좀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파 아빠가 MBC를 보라는 개딸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아빠한테 MBC PD 수첩 보라고 했다가 온 답변 보고 손이 떨립니다. 젊은 따님이 적었네요. 아버지가 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이 사건에 놀라는 것이 이해가 된다. 하지만 진실을 보고 싶으면 보이는 것을 믿지 말아라.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악한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면 집안이 망하지 않습니까? 사악한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쏘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진실을 보고 싶으면 보이는 것을 믿지 말아라. 국민들도 여러분들 진실을 보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귀한 것 치고 여러분 그냥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가끔 부정선거 이런 방송하다 보면은 그냥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분 안달복달하는 분이 있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력을 해야 돈도 벌 수가 있고 노력을 해야 시험도 통과하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문제도 자기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를 하려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넣어달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MBC는 민주당과 이재명 홍보기관이 된 지 오래됐다. 마지막 시대 미혹은 현실이 됐다. 종교만 미혹에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미혹이 시작되었다. 시작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다. 소경은 주님의 음성만 듣고 구원을 받았다. 눈뜨고 본다고 진실을 보는 게 아니다. 아빠는 이 사건을 달리 보지만 내가 이해할 것 같지 않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종북 주사파 운동권과 이재명이 모든 권력을 잡고 있다. 그들의 선동정치를 이기고 진실을 말해줄 언론은 없다는 게 안타깝다.
따님이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죠. 이해를 못하게 되면 그냥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귀한 것은 사실은 세상에 귀한 것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실은 세상에 귀한 것이면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력 안 하고 여러분들 얻을 수 있는 게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거짓말은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가 있죠. 세상에 귀한 것은 모두 다 합당한 노력을 해야 여러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AI한테 던진 겁니다. 눈이 있다고 해서 사실과 진실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눈으로 사실과 진실을 보려고 노력해야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 귀로 사실과 진실을 들으려고 해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귀한 것은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선거 진실도 알 수가 있고 계엄 진실도 알 수 있고 탄핵 선고의 진실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앞날을 제가 걱정하는 것은 남들이 해 줄 거야라고 생각하고 시민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다 사실이나 진실을 가려지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는 사람들도 제법 많습니다. 세상 만사가 모두 그렇듯이 게으름은 만악과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공동체 차원에서도 지적인 게으름은 결국 몰락과 위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속임수를 당하는 것이죠. 개인의 속임수를 당해서 어렵게 모은 돈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공동체도 어렵게 쌓아올린 번영의 토대를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집단적 체면에 걸린 것처럼 사악한 자들이 주도하는 속임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시민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가 물어본 겁니다. AI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긴 문장인데 어떻든 이렇게 물었습니다. 칼같이 답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사실과 진실을 인식하려면 단순히 눈과 귀가 있는가는 부족하고 적극적인 노력과 지적인 탐구가 필요한 점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특히 공동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들 예를 들어 선거, 계엄, 탄핵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 시민들이 남들이 알아서 해주겠다는 태도를 취하거나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개인적 이익에 부합하다고 여기는 태도는 결국 공동체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는 현실적이고 시의적절합니다. 게으름 특히 지적인 게으름이 개인과 사회를 불행으로 이끄는 근원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무지와 방관이 반복적으로 위기를 초래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시민 개개인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적 체면이라는 표현은 대중이 비판의 특정 이야기 내러티브를 수용하는 현상을 잘 묘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더 낫죠. 그다음 제가 던진 두 번째 질문 시민들이 집단적 체면 같은 속임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또 칼같이 답을 합니다. 정보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출처를 확인하고 논리적 모순을 찾아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언론 보도나 정치된 주장을 들을 때 이게 사실인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를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비판적 사고를 강화하고 지식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감정적 조정에 대한 경계를 하고 모든 귀한 것은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번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얼마나 이런 좋은 세상이 됐습니까? 그냥 어설픈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기보다도 좋은 질문 던지고 여러분 AI와 함께 답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 합리적인 거죠. 국민이 안 넘어가야 되는 거죠. 카리나 장님 말씀처럼. 자, 여러분 한국의 부정선거는 아직 해외에 거의 많이 안 알려졌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다 알려지게 되겠죠. 지금 다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한국 상황은. 그런데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한국이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
부정선거에 대해 거의 알려지지 않는데도 여러분들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 이런 외신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심각한 이야기인 거죠. 이 스웨덴 연구소가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한국 상황은 더 심각한 겁니다. 오늘 외신이 한국 독재화 진행 중 자유민주주의 국가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선거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보다 등급이 낮은 부류에 속하는 겁니다. 스웨덴 연구소 스웨덴의 국제연구기관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했다고 밝혔다.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판단도 제시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마 선거 실상이 다 알려지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놀라겠죠. 외국 사람들은 우리만큼 이런 상세히 알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자기 나라 문제가 아니니까. 스웨덴의 예텐보리 대학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는 한국을 가장 상급 레벨인 자유민주주의보다 그 아래 등급인 선거민주주의로 분류했다. 전 세계 179개 정치체제를 4개 카테고리를 분류하네요. 폐쇄된 독재정권 가장 낮은 차원 선거독재 선거를 특정 정치 세력이 장악한 선거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실상 스웨덴 연구소가 한국의 이런 부정선거 실상을 정확히 알게 되면 한국이 들어가야 될 위치가 어딘가 하니까 선거독재 정치가 되는 겁니다. 선거독재 정치죠. 외관상 민주주의를 표명하고 있지만 선거가 실질적으로 특정 정치 세력에 완전히 장악된 체제인 거죠. 선거민주주의 체제가 아니고 선거독재 체제인 겁니다. 독재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잘 모르죠. 한국 상황을 아직은. 선거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를 지칭합니다.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이 보장이 안 되죠 한국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면 선거 독재 정치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그죠? 여기 이제 뭐 한 분께서 당신 나라나 잘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다음에 그런 유럽의 연구소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경제자유지표 민주주의 자유지표 이렇게 해서 국제적으로 여러분들 등급을 매기가 발표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제가 봐도 딱 눈만 보더라도 1등급 자유민주주의 2등급 선거민주주의 3등급 선거독재정치 4대 폐쇄대 독재정치 그 분류체계가 아주 뛰어나거든요. 그다음에 또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나 이런 데서는 프리덤 인덱스 같은 걸 발표하지 않습니까? 한 국가의 자유지수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국제 비교니까. 물론 뭐 스웨덴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당신 나라나 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여기 보면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 표현의 자유 이거는 한국에서 많이 지금 사라진 거죠. 알고리즘 같은 게 다 뭡니까 그냥 손을 대지 않습니까? 종합순위 41인 겁니다. 물론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은 분들 계시지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41위. 41위로 본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선거 문제가 속속들이 알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그거니까 이 분류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1단계 선거민주주의 체제 2단계 선거독재정치 3단계 폐쇄된 독재정권 4단계 아마 서방 선진국들이 한국의 여러분들 선거 조작 실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경악할 거예요. 그러면 3등급 선거 독재 정치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거를 한국인들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건지.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데 대한 열의를 가지신 분들이 많겠지만 한국의 여러분들 엘리트들 보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씨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없다고 항상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최재형 씨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없다고 이름 항상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안철수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부정 일체 없다고 이름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없다고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은 전부 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과 함께 뭘 도와달라고 요구하겠습니까? 자기 나라 문제를 자기의 나라의 엘리트들이 다 깔아뭉개는데 제가 엊그제 여러분들 너무 썩었다는 이야기를 한번 내보냈지 않습니까? 아주 대표적으로 특별히 뭐 이 사람들을 꼭 들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윤희숙 씨가 1970년생입니다. 서울대를 나오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냥 전부 다 선거 다 뭉개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없다고. 이번 선거 문제를 다루면서 한국은 진짜 도덕적으로도 파산한 겁니다. 윤리적으로 파산한 거고. 이게 대표 사례인 겁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그래도 지적으로 좀 많은 훈련을 받은 윤희숙 씨조차도 여의도 연구소장도 뭡니까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미래를 위해가 부정선거 없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확신하고 여러분들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양반이 유경주라는 사람입니다. 코넬 대학교 1961년생입니다. 운이 좋아서 이런 강남에서 국회의원을 한번 하고 2024년도에는 하성인가에서 떨어졌죠. 대통령하고 언쟁을 높일 정도였지 않습니까? 집권 초기에 대통령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고 이 양반은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지금도 이렇게 떠들지 않습니까? 코넬 대학 박사입니다. 코넬 대학 박사. 코넬 대학에서 노동 경제학을 여러분들 한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그는 관계없는 겁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에 이렇게 엘리트들이 타락을 했는지 본인의 정치적 입신을 위해 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문제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권영시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권성동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힘당 국회의원들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국민들의 아우성을 들어주려고 안 하는 겁니다. 진짜 나라가 망하는 일인데. 여기 유경준 씨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1일까지 그렇게 떠드는 겁니다. 부정선거 없다고. 미치지 않고서는 내가 볼 땐 할 수 없는 이야기들 하는 건데 왜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의 여러분들 의식인 겁니다. 이 양반들을 제가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국힘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비교적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 공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들도 이렇게 비인륜적이고 비양심적으로 뭡니까 대한민국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썩은 겁니까? 엄청나게 썩은 겁니다. 이 양반이 조전혁입니다.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 조작으로 조희연 후보한테 패배했고 2024년도 여러분들 10월 16일 이 보궐선거에서도 좌파 단일 후보와 함께 이런 선거 조작 때문에 패배했는데 입 딱 다물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없다고. 왜 제가 이 세 명을 들고 하는 거 하니까 미국에서 학위를 했으니까 정통으로 공부를 한다는 게 가장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전 현직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유지하고 있는 태도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겁니다. 진짜 나라가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 거죠. 이게 여러분들 2024년 10월 16일 보궐선거 분석 결과지 않습니까? 서울에만 2장당 1장을 전부 다 좌파 단일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 가지고 교육 현장을 완벽하게 장악한 거지 않습니까? 진짜 한국의 여러분들 정치계에 있는 엘리트들은 야, 나는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뭐 출세 좋다 이야기죠. 출세 좋은데 출세도 좋지만 나라가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가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뭡니까 선거마다 도둑질 하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입을 다물 수가 있는지 기가 찬 거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은 스웨덴 연구소가 발표한 것 중에서 이 양반들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은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1등급 선거민주주의 2등급 스웨덴 연구소는 한국의 부정선거 실상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한국이 현재 2등급인 선거민주주의에 속한다 했지만 그게 선거 독재 정치인 겁니다. 선거가 특정 정치 세력에 완전히 장악된 그런 상황인 겁니다. 대통령 빼고는 여러분 국민들 편에 써가지고 선거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어마한 여러분들 20년 이상 부정선거를 해온 겁니다. 20년 이상. 20년 여러분 부정선거를 한 것이 다 밝혀졌는데 이렇게 다 여러분들 20년 동안 이걸 정치계 지금 국힘당 기본적인 입장이 뭡니까 부정선거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그냥 바로 골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저물면은 먹고 사는 문제도 다 내려갑니다. 정치는 경제하고 동전의 양면입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제도를 만들기 때문에 정치가 이런 독재의 길로 가는데 좌파의 길로 가는데 경제가 번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